저희가 이번 주에 특집으로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장르 영화계의 연금술사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입니다.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감독이 됐죠. 기에르모 델 토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가장 애정하는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번에 퍼시픽 림 속편 만든다고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예. 너무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광기의 산맥이나 만들지. 광기의 산맥을 만들어야지. 광기의 산맥 왜 못 만드는지 아세요? 그 프로메테우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산이 2억 불인데 예. 영화 등급이 R 등급이 나와서 R 등급짜리 영화 2억 원을 투자해서 본전을 뽑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제작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2억까지 투자 안 해도 될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은 우리가 예전에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형이네. 예. 좀 또라이 형이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대중에게도 익숙한 감독이 됐어요. 이제 뭐 로켓 펀치나 날리는 감독이. 그러게 말이에요. 그 로켓 펀치 너무 멋지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장면은. 예, 감독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964년 10월 9일생이시네요. 예. 64년생이시면은 지금 몇 살 되신 건가? 64년. 50세? 50세인가요? 예, 50세 되신 것 같네요. 그러게, 예, 그 정도 되셨네요. 예. 젊으시죠. 예.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서 태어나셨네요. 멕시코 축제 감독이신 거죠? 예. 항상 이 델토로 감독 얘기할 때 너무 스페인이라고 너무 겹치다 보니까는 이 스페인 감독인지 멕시코 감독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정확하게 여기서 남미 멕시코 출신 감독이시라는 거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분 초기작들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스페인 감독인 줄 알았죠.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스페인의 자본이나 영화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후에 스페인 영화 감독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 생각할 때마다 가끔가다 스페인이 남미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기에르모 델 토로 4살 때 집안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예.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스타일이긴 한데 게다 복권이 당첨이 돼서 집을 샀대요. 그래서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게 된 뭐 자수성가는 했다고 그랬지만 이런 졸부들이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뭘 얻고 싶어하죠? 돈 있으면 영화 찍어야죠. 아니죠. 돈 다음에는 그 돈을 통해 품위를 유지하고 싶어하죠. 품위를 산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우리 집이 이렇게 넓은데 서재가 없군. 그래서 서재를 꾸미면서 근데 아버지가 워낙 책을 안 읽은 사람이라 무슨 책을 여기다 채우지 고민하다가 아들놈 새끼 읽을 책이나 좀 채워야겠다 해서 큰 서재에 기에르모에게 어울리는 책을 사줬다고 합니다. 이 책들이 주로 노틀담의 꼽추나 에드거 알란 포의 작품들. 훌륭한 책들을 채우셨군요. 가종 건강의학 백과사전, 미술감상법 같은 책들로 서재를 가득 채웠다고 하네요. 결국 기에르모 델 토로가 복권을 통해 얻은 것은 예술과 인체를 괴롭히는 온갖 재앙에 대한 지식들이었던 거죠. 예. 좀 이렇게 교양 있게 문화적 소양이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우리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복권을 사야 한다. 역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방이 중요하다. 역시 성공한 사람은 복권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책 읽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동시에 만화책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슈퍼히어로들 나오는 만화보다는 공포, 스릴러 만화에 많은 매력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러다 한 7살 때는 직접 책을 사기 시작했대요. 서재 있는 책을 다 읽고. 직접 7살 때 가장 먼저 산 책이 베스트 호러 스토리. 베스트 호러 스토리. 라는 책을 샀고 이후에 랭보, 보들레르 같은 작가뿐만 아니라 환상주의, 상징주의 작가 같은 여러 다양한 작가들을 접했다고 하네요. 이틀에 한 권, 심지어 가능하면 매일 한 권씩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단하십니다. 그 첫 단계에서 못 넘어갔네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고골리아 4를 매일 읽다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예. 우리 닥터님도 매일 책 한 권씩 읽으시려고 노력하는데 한 명은 세계적인 거장이 돼 있고 한 명은 세계적인 비정규직이 돼서 전기 나가는 녹음실에 모여서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고 아 인생 참. 기에르모 델 토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들을 종합해본 결과 그가 매력을 느끼는 작가들은 메리 셀리, 예. 에드가 알란 포, 그렇죠. 예. 그리고 러브크래프트 등이라고 하네요. 다들 훌륭한 작가들이죠. 예. 근데 8살 때부터 이제 책을 읽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예. 벌써 떡잎부터 남다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7, 8살 때부터 강박관념을 가지고 3가지 캐릭터의 그림을 매일 그렸대요. 첫 번째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프랑켄슈타인.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해양괴물. 해양괴물.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린 영화죠. 크리처 프롬 더 블랙 라군. 머맨. 예. 우리 닥터님이 소개한 영화하고는 이렇게 괴를 달리하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론 체니가 주연한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유령을 오페라 유령. 강박적으로 엄청나게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 이들의 외형이 이후 영화들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또라이가 잘 나가면 델토로 감독이 되는 거고 못 나가면 제가 되는 거예요. 예. 8살 때는 이 형님 진짜 대단한데 8살 때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8살 때부터. 예. 예. 그리고 12살 때 스페인의 영화 감독 하이메 움베르토 에르모시오라는 감독한테 영화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가 21살 때는 이 양반님이 영화 총 제작을 하게 됐대요. 우리 21살 때 뭐 했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스페인에 계속 연결이 돼 있었네요. 21살에 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 스페인 사람인가요? 혹시 멕시코 감독 아닐까요? 예. 멕시코 사람일 텐데 분명히. 예. 근데 이 에르모시오가 항상 기에르모 델 토로한테 조언을 한 게 너 자신을 믿어라. 그래서 기에르모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 되새겼던 말이 길이 나 있지 않으면 직접 길을 만들자 라는 말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에 10년에 걸쳐 멕시코의 특수효과 분장회사인 네크로피아를 설립하게 되죠. 정식으로 설립하는데 10년이나 걸렸대요. 네. 그리고 이 당시까지는 멕시코에 이런 분야의 회사가 전무후무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크로피아는 1993년에 드디어 기에르모 델 토로의 첫 번째 장편 영화인 크로노스의 특수효과를 담당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에르모 델 토로는 본인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1993년에 데뷔작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로 시작하죠. 예.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영화를 봤는데 예전에 볼 때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목 크로노스 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크로노스 우리 그리스 신화 다른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탄 신 중에 한 명이고 제우스의 아버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신들의 왕이 되면서부터 자기 권좌를 누리려고 아들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우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왕위에서 나오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이틀에서 의미하고 있는 크로노스는 그 크로노스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크로노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크로노스는 농경의 신이거든요. 아, 크로노스 또 시간의 신이기도 하죠. 시간의 신. 똑같은 발음에 시간의 신의 크로노스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그 둘을 혼동하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시간의 신이라고 묘사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둘은 다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 말하는 크로노스는 바로 우리한테 유명하지 않은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크로노스라는 이미지를 쓸 때는 시간의 신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쓰시죠. 아닙니다. 근데 그게 혼동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리스 신화를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크로노스를 조사를 해봤더니 시간의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 이유도 나중에 그걸 혼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위키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 스타일 저는 굉장히 독특한 게 저 영화 굉장히 무성 영화 같다는 느낌 못 받으셨어요? 무성. 저는 일단은 무성 영화 스타일로 연출됐다고 느낀 게 주인공이 물론 뭐 내용 소개드리겠지만 주인공이 실제로 그 오페라 유령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마주를 바쳤다는 느낌을 연기 스타일이랑 패턴이나 이런 느낌을 좀 분위기도 꽤 비슷하죠. 예. 그래서 크로노스는 일단 뱀파이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뱀파이어 영화죠.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세 유럽을 탈출한 연금술사가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로 건너가 시계공이 되죠. 예.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시간 여행 장치를 발명하죠. 근데 이 시간 여행 장치가 뭐냐? 바로 인간의 영생을 주는 시계 장치인 거죠. 예. 이게 무슨 모양이죠? 풍뎅이 모양? 네, 풍뎅이 모양의 안에 애벌레 같은 게 들어있죠. 예. 이 시계 모양을 몸에 부착하면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 사람이 영생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의 주인공이 곧이어 등장하죠. 이름부터 의미심장해요. 헤수스 그리스. 헤수스. 연금술사니까 재밌는 게 연금술사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현자의 돌이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처음 딱 나왔을 때 당연히 현자의 돌이 들어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웬 애벌레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현자의 돌이 어디에서 유래한 건지 압니까? 당신은 공부해왔으니까 알 테고 우리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한국 학자가 쓴 책 중에 지금 제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현자의 돌이라는 게 유럽의 표현이고 원래는 플라톤이 이데아를 얘기하면서 이데아가 있고 현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다. 진짜는 이 물건의 내부에 들어있다라고 사물에 질리는 사물에 들어있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걸 아랍인들이 들고 가서 아랍인들에게는 그 철학자라고 하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더 필로소피가 진리를 돌이라는 개념을 형상화해가지고 거기에 중국의 연금술이 또 들어온다. 중국의 연금술과 결합해서 이 돌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자의 돌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라고 인식하지만 이게 유럽으로 건너와서 번역이 되는 와중에서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현자의 돌이라는 돌이 있는가 보구나라고 해서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돌이다, 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니까 중세 때 넘어간 거겠죠, 그 얘기가.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이 돌이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납을 금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돌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리포터 1편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해리포터가 돌을 열심히 찾으려고 돌을 열심히 찾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해리포터 반성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이 건너와서 물질이 된 거. 그 중세 시대부터 암흑 시대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개념으로 존재했던 걸 갖다가 중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중세에서는 그걸 갖다 그냥 현물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것도. 근데 그 중세 암흑 시대 설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이 논파됐습니다. 그렇지, 많이 논파되긴 했죠. 하여튼 시작부터 무슨 개소리야. 이제 헤수스 그리스라는 이름부터 좀 재수 없는 영화의 주인공 골동품 거래상이죠. 이 골동품 거래상이 이 크로노스를 발견하면서부터 영화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 크로노스의 피를 빨리면서 점점 더 젊어가고 심지어 영생을 얻어간다는 내용이죠. 그 이름부터 헤수스 그리스, 헤수스 아까 말씀드린 지저스예요. 호러 영화계에도 아주 유명한 이 헤수스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죠. 그 유명한 호러 영화 제스 프랑코 스페인의 삼마 영화의 어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양반도 이름이지 원래 헤수스예요. 실제 근데 헤수스 그리스라고 일부러 이름을 좀 의도적으로 붙였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정도 이름이면 일부러 붙였을 거라는 그렇죠. 게. 그리고 이게 보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에르모 델 토로 형님의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긴 했대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영화에 등장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멕시코, 뭐 스페인 이쪽은 카톨릭의 절대적 영향이 있는 지역이긴 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이름에서부터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게 이 주인공 헤수스 그리스뿐만 아니라 또 이 영화의 영혼의 파트너 기에르모 형님의 영혼의 파트너 론 펄만이 등장하는데 론 펄만의 이름은 앙헬이에요. 앙헬. 엔젤이죠. 엔젤 천사. 근데 정확한 이름은 앙헬 델라 가르디아. 번역하면 가디언 엔젤이란 뜻이고 그 헤수스 그리스의 뜻은 그레이 지저스 뭐 백발의 예수 그런 뜻이겠네요. 그래서 또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영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롬퍼만이 이제 보호하는 자기 삼촌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암이야말로 불사의 세포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요? 신체의 일부로서. 암도 생명이니까. 근데 재밌는 게 영화의 초반에 등장하는 설정상에만 잠깐 등장해요. 이 크로노스를 발명한 연금술사가 실제 모델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모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풀카넬이라고 본명은 아니고 실제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연금술사래요. 근데 이게 이 풀카넬이라는 게 이름은 아니고 무슨 닉네임 같은 건가 봐요. 칭호 같은 것. 근데 이 양반이 실제로 1940년에 행방불명이 돼서 그의 실체가 이전에도 그렇지만 밝혀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라진 이후에 시간여행 장치를 만들었다는 설정을 따온 거죠.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빠질 수 없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시계 태엽 장치 같은 톱니라고 해야 되나? 톱니 장치들 뭐 가젯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영화 톱니를 확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가만 딱 보면 헬보이 2 장면하고 딱 겹치죠. 그렇죠. 그리고 파네미로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 시계 태엽 장치를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시간. 시계 태엽이 멈춘 것은 결국 생명이 멈춘 것의 이미지로 이렇게 치환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톱니라고 하면 영원한 반복을 형상할 수 영원한 반복. 똑같은 형태들이 계속 돌아가는. 결국 우리 인생을 의미하네요. 그러면서 보면 영화 중반에 노래가 나오면서 노래 가사를 보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걸 믿을 수 없네. 삶은 고통의 연속. 이것 자체도 결국 기독교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영생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필멸에 관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에게 헤수스 그리스는 사실 영화 도중 한번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 크로노스의 힘을 빌려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수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보면 델포이에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게 델포이 신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적인 목표라든지 그런 어떤 교만함을 가지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신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숙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본인은 영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장 깨끗한 영혼을 위해 결국 영화의 엔딩에서는 본인을 희생하면서 영생 자체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역시도 저는 예수의 이미지하고 많이 겹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에서는 신이 만들어낸 세계 자체는 완벽하고 변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벽함을 떠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슈페르비아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 자체가 신에 대한 가장 큰 반역 중에 하나. 결국 여기서 크로노스에서 그리고 있는 것도 이 교만한 인간들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연출이 됐고 촬영 도중에 투자가 무산돼서 심지어 론 펄맨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에서 야, 그 영화 끝났어. 빨리 발 빼. 이렇게 권고를 받기도 했대요. 그래서 기에르모 델 토로가 론 펄맨한테 가서 지금 당장 출연료를 줄 수는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주겠다. 거의 무릎 꿇고 사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에르모 델 토로는 대출도 받고 근데 아버지가 복권으로 당첨된 돈이 많을 텐데 아버지가 안 도와줬나 보네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예전 저희 그 주택 복권 그거 생각하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 그래서 어쨌든 대출 받고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영화를 완성했는데 론 펄맨이 진짜 이 형님 멋진 형님 같아요. 출연료 또 대폭 깎아주고 이 영화에서 기에르모 델 토로와 어떤 영혼의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의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론 펄먼 형님도 그 몇 번씩 센 형님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굳이 분장 자체가 필요 없는 진짜 얼굴 그 자체가 캐릭터인.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뭐지 미녀와 야수 미니 시리즈로 통해 알려지지 않았나? 거기서 야수 아니었어요? 야수. 그분이 같은 분인가? SBS 생기고 나서 초창기에 그 나왔던 미니 시리즈. 그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아마 좀 떴을 거예요. 근데 론 펄만이 기에르모 델 토로 형하고 출연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자기가 이런 독립 영화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이 크로노스는 자기가 경험한 진정한 최초의 독립 영화였다.
라고 회고하면서 이후에 신인 감독들의 저예산 영화만 사실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롬플만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훌륭한 분. 예. 그래서 크로노스는 국내에서 개봉이 안 됐죠. 이 영화가 근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화제나 그런 데서 평가 굉장히 좋게 많이 받았잖아요. 다양한 시상들이 있는데 93년 멕시코 아카데미에서 11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돼서 9개 부분 수상을 했었고 또 그 당시 칸느에서 이제 평론가 주간 대상 받았고 그랬었죠. 저 영화를 한국에서 그때 로드쇼인가 거기서 한번 보고 비디오 나오면 빨리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디오가 언제 나왔었지 이게? 비디오가 크로스 비디오 나왔나요? 네, 저 비디오로 봤었어요. 그래요. 좀 나중에 DVD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여기 영화 속에 어떤 이후에 그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벌레 이미지. 그러니까 인간은 벌레를 짚다 좋아하는 게 흡혈귀가 영생을 하려면 탈피를 해야 돼. 곤충처럼. 바로 그 탈피가 바로 미믹이죠. 제가 보기엔 딱 진짜 그 곤충 덕후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보면 곤충과 기계 이미지가 되게 혼합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곤충과 시계 장치. 이게 항상 결합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블록버스터 영화에 가서도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뭐 헬보이에 가서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보이 2 마지막 그 골든 아미 자체가 곤충 이미지잖아. 곤충과 기계 장치 결합. 완벽한 결합. 거기다가 연금 소리 나오는 현자의 돌을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그 황금으로 된 기계 장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데이비 크로넨버그 형님은 인간 자체를 해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기에르모 델 토로 형님은 인간이나 생명체 자체 내부에는 기계 장치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완벽한 생명체를 내가 곤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죠. 신이 창조한 가장 완벽한 그 생명체다. 유명한 곰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곰벌레. 우주 공간에서도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영화에 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게 그 기에르모 델 토로 형님 의외로 베스트 프렌드 중 한 명이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초창기부터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서 이 영화 촬영이 끝나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와서 야, 너 저녁 사줄게. 저녁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근데 기에르모 델 토로가 속으로 씨발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치를 그냥 사주지. 그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그 얘기는 못 하겠고 알았어.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켰대요. 와인도 엄청 시키고. 그래서 둘이 진탕술이 취해가지고 이 기에르모 델 토로 형이 평상시에 노트 메모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영화의 이미지, 뭐 플롯 이런 것들을 항상 노트를 적길 좋아해서 심지어 국내에서 책으로도 나와 있죠. 기에르모 델 토로 노트라고. 이 크로노스 노트를 한 거를 전부 다 제임스 카메론한테 줬대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 이 형님이 그거 잊어버렸대. 아, 그래요? 야, 이 새끼야! 그 중요한 걸! 그래서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만든 모든 영화에 아주 그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노트는 그 노트들 중에 유일하게 크로노스만 노트가 없다고 그러네요. 아, 제임스 카메론 이 형님 진짜. 어디 집 구석에 짱 박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 제임스 카메론 어디 일부러 숨겨놓은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크로노스로 멕시코 영화계를 스페인으로 휩쓸었을까 멕시코로 휩쓸었을까. 멕시코겠죠. 그렇겠죠. 멕시코 영화계 혜성같이 등장하자마자 헐리우드에서 눈독을 들이죠. 바로 그렇죠. 사실 딱 헐리우드가 딱 좋아할 만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 장치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그리고 양식미 그 화면에 저는 양식미나 형식미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때가 이게 92년도 그때 작품인데 원래 과거에 그런 이제 한참 그 양식미나 형식미가 막 꽃을 피던 시기는 약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화면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는 작품으로 저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멕시코 현대사에서는 잘 모르는데 생각해보면 멕시코 영화들이 꽤 많이 90년대 개봉을 좀 했었어요. 그 남미권 영화들의 어떤 그 유행을 시켰던 붐을 일으켰던 장본인인데 이때가 멕시코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 그러네요. 멕시코가 요즘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멕시코 골 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도 사실 90년대 요때쯤부터 사실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징조가 보였던 거죠. 그리고 보이면서 나프타 이후니까. 나프타 이후죠. 그게 몇 년도였지? 이제 연도도 기억도 안 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헐리우드에 바로 눈독에 들어서 1997년에 우리가 가장 뭐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델 토로 영화인 미믹의 연출에 착수하죠.
이게 보니까 작품 자체가 프로젝트 자체가 이 고용된 감독으로 기에르모 델 토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원작이 또 따로 있어요. 도널드 A. 우레임이라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델 토로가 각본을 썼는데 이게 벌써 델 토로한테 오기 전에 여러 각본가들을 거쳤대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각본가가 바로 전설적인 헐리우드의 빨갱이 영화인 존 세일즈. 독립 영화계의 어떤 황제와 같은 양반이죠. 근데 이 존 세일즈가 사실은 괴수 영화 시나리오 되게 많이 썼어요. 잘 아시는 거 하나 있을 텐데 닥터님. 각본가들을 잘 모릅니다. 피라냐 썼잖아요. 피라냐. 피라냐 쓰고 우리한테 또 잘 알려져 있는 전설적인 악어 영화 엘리게이터에도 대본을 써서 이 양반은 괴수 영화에도 어떤 사회적 이미지들, 사회적 메타포들을 담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이 양반이 여기 대본을 쓰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각본들을 거치면서 거의 누더기가 됐나 봐. 그리고 결정적으로 델 토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참 고통스러웠던 건 이 영화의 제작을 바로 그 전설적인 악명 높은 스탠리 형이 좋아하는 미라맥스의 와인스테인 형제가 있는데 스탠리 형은 이 형제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촬영장에 와서 스토리보드대로 찍지도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최종 편집권도 뺐고 심지어 프로듀서 시켜서 야 네가 가서 촬영해 해서 델 토로가 촬영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영화에 삽입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미믹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크로노스 때문에 델 토로 감독 꽤 기대할 때니까 영화를 딱 봤는데 영화가 좀 후졌었거든요. 요번에 새로 감독판은 좀 괜찮더라고요. 네, 3년 전에 그래서 블루레이가 출시되면서 드디어 델 토로가 자기 편집본 감독판을 만들었어요. 여기 한 6, 7분 정도 추가되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다시 봤는데 영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실히 예전에 볼 때와 비교해가지고는 정리가 됐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물론 저희한테 어느 장면들이 추가됐냐 그러면 몰라요. 오리지널을 본 지가 97년도면 몇 년이야 진짜. 그리고 한 13년, 14년 돼가지고 느낌적인 느낌이 왔다는 거지. 극장판은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퀴벌레 영화 하면 또 떠오르는 두 편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더 네스트라는 공포의 촉수. 굉장히 더러운 영화. 그것처럼 거지 같은 영화만. 그리고 아주 유쾌한 조의 아파트. 진짜 최고의 바퀴벌레 영화죠. 조의 아파트. 조의 아파트 최고의 바퀴벌레 영화고. 전 여기다 하나도 하면은 늘 바퀴벌레 영화하면 늘 그 생각이 나긴 해요. 나이트메어 4도 항상 생각이 나요. 그런가요? 거기 나왔었나요? 나이트메어 4에서 한 시퀀스 나온. 한 시퀀스가 나오는데 그 시퀀스가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 어쨌든 델 토로는 다짐을 하죠. 내가 죽어도 이 미라맥스의 이 새끼들하고 내가 영화를 안 한다. 이런 XX들 다짐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당시에 비평은 좀 엇갈렸는데 후지다는 평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제가 리뷰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편집도 뚝뚝 끊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봤는데 저 정말 좋았어요. 다시 보니까 감독판이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모르게 느낌적인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작이나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델 토로 감독 영화의 중심 인물은 항상 아동이라는 거. 그렇죠. 그 헐리우드 그 대자본들인 영화 빼고는 다 자기 사적인 영화들은 다 아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동은 주변과 이렇게 괴리가 있는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는 아동이죠. 이 영화에서는 노골적으로 자폐아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영화 배경 자체가 아동 역병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뉴욕 맨하탄에 바퀴벌레가 전염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스트리클러라는 병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나가요. 곤충학자인 여주인공 수잔 타일러가 남편과 함께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바퀴벌레의 천적들의 DNA만 모아서 새로운 신종 곤충을 만들죠. 이 곤충의 이름이 또 멋져요. 주다스. 주다스 프리스트의 주다스 아닙니다. 유다죠, 유다. 주다스 하면은 그 헬로윈에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것도 있고 비포 더 던도 있고 페인킬러도 있고. 여기서부터 벌써 곤충 같은 종을 배반하는 새로운 종의 유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도 또 기독교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퀴벌레들이 근절됐는데 당연히 이 수잔 테일러 곤충학자는 이 유다라는 종을 더 이상 이 종 자체가 늘어나지 않게 생명의 어떤 한정을 짓고 번식도 못하게 DNA를 조작해서 만든 생물이죠. 벌레죠. 그리고 나서 병이 근절된 이후에
사실은 그 이 유다가 스스로 살아남아서 번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영화의 주죠. 사실 주라기 공원도 딱 똑같은 컨셉이죠. 그렇죠. 예. 스스로 진화를 해가지고 원래 생식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생명이라는 것들은 스스로 어떻게든 자기 종족 번식시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생명의 그런 진화 능력을 무시했다는 거죠. 발현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진화 능력이 무시된 게 아니라 진화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시했다는 거죠. 인간이 무시했다. 예,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도 곤충을 사실은 이제 그 유명한 특수효과 전문가 로보틴이 디자인을 했는데 이 영화도 보면 좀 기계장치처럼 묘사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탄생 자체도 사실은 인간이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을 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 영화 델토로 감독이 곤충을 갖다가 굉장히 잘 디자인된 기계로 보는 것 같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천적을 모방한다고 인간의 얼굴을 모방을 했는데 잘 맞춰진 그 톱니바퀴 그러니까 영화에 이제 일관되게 등장하는 테마는 저거죠. 곤충들은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자기 상위 포식자들을 흉내내기도 한다. 그렇죠. 근데 이 유다의 경우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그 상위 포식자, 결국 인간을 흉내내는 곤충이 인간의 외형을 가지게 된다는 스토리예요. 그 저는 여기서 그 영화에 기본적으로 인용하는 게 그 토마스 홉스라는 말이 영화 속에서도 이제 토마스 홉스의 그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기도 하는데 자연 상태의 이미지가 저는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죽여야 되는 이 곤충들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들을 죽여야 되는. 그 말씀 인간에게 늑대여라 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테마를 그렇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말씀 좀 하세요. 혼자 계속 떠들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홉스를 인용한 대사가 나올 때는 그냥 이거는 그냥 배경으로 넣은 거고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흑사병의 이미지가 훨씬 강했거든요. 흑사병.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질병의 이미지. 처음 걸 아동 역병을 막아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역병의 두 번째 변종이 오는 거죠. 역병의 진화 형식들. 델토로 영화를 보면 인간적인 유령, 유령 같은 인간, 이런 양면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인간을 닮아가려는 곤충, 그리고 곤충과 다름없는 인간, 이런 이미지가 좀 느껴지는 게 보면은 유전적으로 번식을 할 수 없는 곤충이에요. 유전자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진화를 해서 번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영화 속에 재미있는 테마는 여주인공이 부부가 임신이 안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의 진화가 굉장히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진화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세대를 거쳐서 진화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에서 4천 세대인가 4만 세대인가를 거쳐야 되는 진화를 벌써 이 유다는 진화를 거쳤다는 설정이 나오죠. 박테리아들이 그런 식으로 급격히 진화를 하죠. 단세포 생물이나 그런 것들 단순한 생물일수록 진화가 굉장히 빠르고 실제로 같은 개체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진화는 발전이 아니라 다양성의 증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여기서 도태되는 종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 나오는 그 벌레들은 거대한 벌레들은 그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 최상위 종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결국은 최상위 종족이라 그러긴 있잖아요. 최상위 개체. 개체.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스튜디오의 입김이 좀 강하고 원작이 따로 있는 거다 보니까는 이 영화에서 델토로만의 무엇인가 찾기는 좀 힘든 것 같다는 생각 좀 있긴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계속 그런 몇 가지 얘기들이 델토로식의 이미지들은 변주되긴 하는데 글쎄 저는 사실 곤충이 많이 나온다는 거 빼고는 막상 굳이 이게 뭐 델토로 영화가 아니라도 그 상관없겠다 생각을 했거든 사실은요. 전작 결국 크로노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분위기들 델토로 특유의 분위기들이 좀 남아있는 거 말고는 그 특징들이 굉장히 안 보인다고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델토로 영화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서로를 크리처와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보면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아이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는 아예
자폐증 환자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후에 이 델토로 형님 영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것, 인류와 공생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하 세계. 그게 핵심이 사실 헬보이잖아요. 그리고 파네미로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등장하고, 사실은 블레이드도 그렇잖아요. 인간하고 공생하고 있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뱀파이어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지하철은 역시나 델토로 영화답다라는 생각은 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장이 전혀 없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의 핵심 주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근데 어차피 바퀴벌레들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지하철 말고는, 특히 그 덩치에 그냥 바퀴벌레나 곤충들의 강력한 점은 사실은 이제 개체의 크기가 작고 수가 많음인데 저렇게까지 뭐 덩치를 커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덩치면 20살 필요도 없어. 나오면 일당백인데. 아니, 영화의 논리성 따지는 인간들이 엑셀사가 추천하고 심해 공포 추천하고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무시하겠다라고 한번 선언해놓고 가는 거는 몰라겠어.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알 상태에 있는 벌레들, 그 유다들 이렇게 그 장면 굉장히 에일리언 닮았잖아요. 난 이 장면을 프로듀서가 찍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 델토로가 이렇게 아주 평범한 클리셰로 영화를 찍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비판도 좀 많았었거든요. 국내 이제 시네20을 찾아보니까 뭐 에일리언 따라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델토로 형이랑 이렇게 상투적인 클리셰는 안 쓸 텐데. 그리고 그거에서 이어지는 지하실에 있는 가스를 폭파시켜가지고 한순간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헐리우드적이잖아요. 그게. 너무 해결 과정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난 그 과정이 바로 와인스타인 형제가 이 델토로가 아닌 프로듀서한테 이 촬영을 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재밌는 게 기독교적 이미지가 여기서 굉장히 강해요. 이 유다가 영화 속에서 거의 인간의 외형을 한 유다가 첫 살인을 할 때 네온 사인이 노골적으로 지저스 세이브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자폐증 걸린 아이가 이 유다를 부를 때 검은 천사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기에르모 델 토로한테 있어서 괴물은 천사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종 바퀴벌레들 둥지로 내려가는 입구가 폐쇄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게 신종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혼동을 했었는데 바퀴벌레가 아니라 사마귀하고 뭐하고 이렇게 바퀴벌레의 천적들을 DNA를 합성한 괴물인 거죠. 거죠. 부를 만한 이름이 없었어요. 아니 그 제가 왜 이거를 지적을 했냐면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그렇게 썼더니 누가 영화 똑바로 보라고 여기서 유다는 바퀴벌레가 아니고 바퀴벌레의 천적들의 DNA를 모아놓은 거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외형은 바퀴벌레야. 악마의 경우는 천사의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자 같은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검은 천사나 그런 이미지를 보면은 델토로에게 그런 외경이나 그런 이미지들, 뭔가 판타지스러운 기독교 판타지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이 델토로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해요. 아까 나온 것처럼 검은 천사라고 하는 것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처음엔 천사로 나왔다가 스트리클러 병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그 스토리의 진화를 통해서 타락해가지고 악마로서 다시 환생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외경의 그런 기독교 판타지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좀 한 가지 수정을 해야 될 게 검은 천사라고 부르는 건 그 자폐증 걸린 아이가 아니라 그 지하에 살던 그 중국인 아줌마가 실려가면서 검은 천사라고 중국인 아줌마 그랬죠. 근데 재밌는 건 분명한 건 크로노스에서도 주인공 헤수스를 예수의 이미지, 부활이라는 이미지를 차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라진 줄 알았던 유다가 다시 부활을 해서 살인을 일으키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예수의 이미지를 차용을 해요. 부활이라는 이미지.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예수의 부활을 괴물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괴물의 부활을 예수의 위치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용인 거죠. 그래서 미믹은 저는 이번에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화 아주 재밌거나 그러진 않은데 대신 감독판으로 보셔라.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거 느낌하고 비교해서 확실히 감독판으로 보면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은 예전에 미믹을 그냥 일반 그 극장판으로 보고 실망하셨던 분이면 다시 봤을 때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 기에르모 델 토로의 좀 뭐 파네미로라든지 악마의 등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 이미지를
깊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면은 그렇죠. 부디 보지 않으셔도 무방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병자의 저 구디 발음은 그냥 DNA 두세요. 조작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가? 그냥 두세요. 구디면 어떻고 구지면 어떻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해서 헐리우드에서 좌절하고 돌아온 기에르모 델 토로는 자기는 더 이상 영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좌절감에 빠졌어요. 예. 그 아까 말했던 미믹이 사실은 예. 평이 굉장히 안 좋았죠. 예. 예. 그래서 좌절하다가 한 영화인을 떠올려요. 몇 해 전에 한 영화제에서 만나서 자신의 영화를 좋게 봤다고, 크로노스를 좋게 봤다. 예. 언젠가 당신의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라는 한 영화인을 떠올려요. 그래서 그에게 전화를 하죠. 나에게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단숨에 오케이 한 감독이 있어요. 바로 스페인의 감독, 스페인 영화의 화신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죠. 네. 이 형님 멋진 형님이에요. 두말 않고 영화 제작해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네. 페드로 알모도바르와 스페인의 자본을 통해 만든 영화가 바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델토로의 최초의 걸작인 악마의 등뼈죠. 악마의 2001년도 작품.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델토로 감독의 최고작입니다. 예. 제 관점에서는 그런 의미라면 이 영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영화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캐스팅에서부터 드러나요. 일단은 마리사 파라데스라는 여배우가 등장하는데 알모도바르 팬이라면 이 배우 아실 거예요.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나 뭐 초창기 작품도 하이힐이나 이런 작품들 많이 등장하는 그 인상 좀 못되게 생긴 할머니 같은 배우 있어요. 예. 사실은 그 알모도바르의 페르소나 같은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이 영화에 출연을 하죠. 그러니까 알모도바르가 사실 캐스팅에서부터 굉장히 스페인 배우들을 많이 캐스팅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두아르도 노리에가라고 또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떼시스나 오픈 요아 있어요.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가 이 영화에서도 출연을 하죠. 사실상 물론 크로노스에서도 이렇게 스페인에 관한 설정이 나오긴 하지만 기에르모 델 토로가 멕시코 사람인지 스페인 사람인지 바로 우리가 한동안 구별 못했던 작품의 시작이 바로 이 작품에서부터예요. 그리고 이 기에르모 델 토로가 그 멕시코와 스페인 영화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페인 영화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스페인 영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오퍼나지 같은 영화도 있었고 그쵸. 그런 영화들 제작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악마의 등뼈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스페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노골적으로 스페인 영화래 가지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프랑코의 쿠데타로 촉발된 3년에 걸친 스페인 내전이 끝난 1939년이 배경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저희 방송 이제 시작할 때 영화 배경은 37년이라고 얘기했는데 39년이라고 하던데 영화 속에서 39년이라고 나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몇 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사가 나옵니다. 대사가 마드리드가 함락되기 전으로 나오죠. 카탈로니아가 지금 함락 직전이고 곧 마드리드가 함락될 거라고. 카탈로니아가 38년 7월에 함락이 됩니다. 그다음 마드리드가 그 다음에 3월에 함락되는데 그렇다면 함락 직전이니까 배경은 38년인 게 확실하고 6월이나 7월쯤이라는 겁니다. 오늘 닥터님이 방송 시작부터 나한테 핀잔을 주고 뭐 원고가 이렇게 많아?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스페인 내전이 끝나기 전인가요? 끝나기 전. 1938년 경 한 소년이 고아원, 기숙학원 같은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으로 오죠. 그의 아버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내전 중에 사망한 것 같다는 뉘앙스를 좀 껴요. 우리 좌파의 아들 까를로스. 까를로스 주인공 이름이죠. 이 운동장에는 불발된 거대한 폭탄. 폭탄 이렇게 거대해도 너무 거대. 실제 그 우리가 흔히 융단 폭격이라고 말하는 게 최초로 벌어진 데가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그리고 나치가 와서 쓴 거죠? 나치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냥 자본가들은 기계 팔아먹고 뭐 무기 팔아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소련에서는 그 무기를 지원해주긴 했었습니다. 그 구형 무기들, 신형 무기들 섞어가지고 막 짬뽕으로 지원해줬었는데 나치가 여기를 자기 이후에
벌어질 2차 세계대전 시험장으로 삼으면서 거기서 각종 전략과 전술 그다음에 이 무기들을 시험장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 후기에 가면 거기 나오는 그 거대한 500kg짜리 폭탄들을 막 무작위로 떨어뜨리고 하는 게 실제로 나옵니다. 아휴, 난 5장이나 준비했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닥터님은 손으로 대충 끌적여 왔는데 이런 내용도 다 알고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 까를로스 이 소년이 이 기숙학원 같은 고아원에서 유령을 만나기 시작하죠. 산티라는 산티란다의 산티란입니다. 산티라는 탄식하는 자 산티. 이름의 유령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고아원에 얽힌 비밀들을 풀어나간다는 이야기죠. 아 그러고 보면 이 델토로 형님도 헐리우드의 다른 그 공포 영화를 만드는 감독과 달리 기본적으로 그 아랑전설을 딱 기본 바탕에 깔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닥터님이 어떻게 편지 보내주셨나요? 이런 거 소재로 하라고? 한국에 아랑전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악마의 등뼈. 그렇죠. 그 다음에 크림슨 픽도. 크림슨 픽도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파네미로?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유령에 대한 사연을 듣고 영혼을 준 거죠. 유령한테. 거기서 아랑전설의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는 이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델토로 영화의 이후 영화의 핵심 주제가 좀 등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몰락한 왕자. 이 영화에 사실은 하킨토라는 이 캐릭터가 사실은 파시스트를 대변하는 캐릭터죠. 악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저 옛날에 봤을 때는 야 이놈 이 자식 파시스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인 민중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킨토라는 캐릭터는 뭐냐면 이 고아원에서 자라난 성년 어른이에요. 근데 이 하킨토가 고아원에서 머무르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이 고아원이 다른 용도가 있죠. 뭐냐면 이 좌파 진영 공화파의 전쟁 자금 황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황금을 노리고 있는 이 하킨토란 사람이 이 고아원의 원장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마리사 파레데스 할머니가 원장인데 그 황금을 숨기고 있다가 전쟁 자금으로 대주는데 그 황금을 노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영화에서 이 하킨토가 노골적으로 자기는 몰락한 왕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몰락한 왕자가 재밌는 게 이후에 블레이드 2에서 보면 거기서도 그 변종 흡혈귀가 바로 몰락한 왕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보이 2야 뭐 몰락한 왕자가 악역 그렇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주인공이고 그냥.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건 뭐 아까 저희끼리 이야기 나눴을 때 조금 논쟁이 있긴 했었는데 판의 미로에 나오는 악당 역시 일종의 몰락한 왕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이후에 델토로 영화들의 모든 악역은 기본적으로 몰락하거나 고립된 왕자인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하킨토가 그런 캐릭터를 최초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거는 좀 논의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사실 퍼시픽님에서는 찾기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퍼시픽님은 왜 이러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 크림슨 픽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크림슨 픽도 그렇게 갈 수 있겠네. 몰아간다니 델토로가 자기 책에 쓴 내용이야? 어딜 몰아간다고 그래요? 저는 자기가 자기 책을 썼다는 면에서 그것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스스로에 대한 미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몰아간다는 건 굳이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설정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악역에 사연을 부여하는데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고 실제 판의 미로 같은 데서도 결국 영화가 돋보이려면 악역이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자라는 이미지를 부여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악역이 후지면 영화가 김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는 어쨌든 델토로가 굉장히 자전적인 영화라고 스스로 이렇게 막 얘기를 고백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실제 이런 기숙학원 같은 데서 델토로가 거기서 학교 생활을 했었고 그때 스페인 출신의 아이들과 굉장히 뭐 같이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근데 원래 사실 이 영화의 배경은 델토로 처음에 구성할 때는 멕시코 내전이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 고아원이지 않습니까? 고아원 그 스페인 내전에서 고아원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스페인 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
프랑코라는 정점에 있는 이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념에 의한 전쟁이기 때문에 가톨릭 전통에 따라서 이 좌파한테 오염된 이 세계를 정화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좌파의 질서만 느껴지는 인간이라도 자식이 있으면 다 잡아서 그 팔랑해당이 만든 구호소, 그 다음에 사회구호소, 그 다음 고아원, 종교시설, 심지어는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버리기까지. 그러니까 아동들부터 정화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델토로 영화에서 우리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로 악마의 득배와 우리가 판의 미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스페인 내전에 대한 델토로의 관심. 이게 왜 여기서 아까 병자가 지적했듯이 왜 멕시코 혁명이 아니라 스페인 내전이냐? 멕시코 감독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스페인 영화인지 멕시코 영화인지 멕시코는 태어나가지고 멕시코에서 자란 멕시코 감독이 왜 자꾸 스페인 내전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아까 파고님도 얘기하셨듯이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험한 전쟁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스탠리 형이 있으면 또 다른 뭐 사연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멕시코와 스페인 역사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했는데 뭐 깊은 연관보다는 이 책을 보니까 게르모 델 토로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래는 나는 멕시코 혁명을 다루려고 그랬는데 스페인 내전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멕시코 혁명 같은 경우에는 판초 비아라는 걸출한 혁명가도 있고 영웅이거든요. 근데 스페인 내전에는 영웅의 영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조지 오웰의 카탈루니아 창가로 인해서 그 국제여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었는데 사실 국제여단도 오만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 중에 특히 이 국제여단을 완전히 늪속에 빠뜨린 공산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의 파벌주의 때문에 공화진영은 완전히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페인 내전을 다룬 영화 중에 대부분 파시스트들의 행태보다는 우리 공화 진영의 분열에 초점을 맞춘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켄 로치의 랜덤 프리덤이죠. 맞죠? 제 기억에 맞다면. 근데 랜덤 앤 프리덤마저도 그 좌파 진영의 어떤 미화적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스페인 내전에 관해서 책이 아마 2권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 앤토니 비버가 쓴 스페인 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 하나는 스페인 내전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좌파 미화적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 구소련의 좌파 사상이 지배하던 그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 스페인 내전을 굉장히 미화한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미화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 참여했던 사람들 나중에 스페인 내전 중에도 공화진영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끌려가서 처벌당하고, 전쟁 이후에는 자기 조국에 가서 뭐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지만 미국에서 참가한 사람들은 계속 FBI 조사를 받으면서 사회적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복귀하자마자 다 숙청당하고, 그러니까 이 영웅적 행위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 전쟁이었어요. 읽어야 될 책도 모르겠는데 읽지 말아야 될 책까지 기억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델토로는 자기가 스스로 밝히기는 내가 멕시코 감독인데 멕시코 혁명을 안 다루고 스페인 내전을 다룬 이유는 스페인 내전 당시에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화군의 편에 섰지만 결국 이 내전으로 인해 세계 역사에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공화군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근데 국가들은 거의 그렇겠죠. 국가에서 여기 편들었던 거는 그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게 소련에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간섭주의, 그다음 프랑스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만연된 혁명의 공포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말 실수 한번 했다가 잡아 죽이려고 그러시는군요. 저도 원고에 써왔습니다. 스페인 내전에는 거의 전 세계 모든 인들이 참전을 했지만 그 결과로 승리의 기록도 거의 없고 세계 역사에 그냥 프랑코만 남았고, 이런 지점 굉장히 허무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 자유주의자와 그다음에 좌파 진영들이 결집을 했는데 남은 건 숟가락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일종의 파시스트처럼 묘사되는 일당들이 공화군들을 이제 비난할 때 저 빨갱이 새끼들이라고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웃긴 거는 그런 대사도 나오죠. 야,
스페인 전쟁인데 중국인은 왜 와가지고 저기서 저러고 있어 전쟁 프로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세계인들이 와서 참전을 했었나 봐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참여했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국민 진영의 이 파시스트 진영의 극단적인 잔혹행위만큼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그 비슷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 영화는 파네미러와 마찬가지로 노골적으로 스페인 내전에 관해서는 둘을 연결시키진 않고는 영화 자체를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스페인 내전의 상흔에 관한 영화예요.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도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시대적 사명감이나 그런 뭐 있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델 토로는 그냥 약간의 비하가 좀 있긴 하지만 약간의 비하가 섞이게 그러니까 성공한 덕후 어쩌다 보니까 성공한 덕후라는 이미지가 좀 훨씬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를 저는 워낙 사랑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직접적으로 자기가 말을 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걸 상황을 끌어다 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싶은 얘기로 이제 포함해 그렇죠. 쓰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멕시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모이자마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저는 그 양반의 관점에 동의하진 않지만 에밀 코스트리차가 유고의 역사를 영화 속에서 꾸준히 언급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에르모 델 토로가 관심 있었던 건 사실 스페인 내전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이미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허무한 결과를 남긴 전쟁, 스페인 내전. 더군다나 스페인에서 어떤 제작 지원 이것과 같이 맞물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와 비슷하게 병장님 얘기까지 결합해서 저 역시도 인간이 덕후다 보니까 아 스페인 내전 이거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훅 빠진 거죠. 그냥 훅 가지고 읽고 하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재현을 잘해는. 그리고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에 엔딩에 거의 수미쌍관, 예, 수미쌍관, 수미쌍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같은 나레이션이 나와요. 예. 그리고 유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예. 과연 유령이란 죽은 자들인가, 혹은 살아있는 자들은 유령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사실 중요한 질문이니까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느낀 게 탐욕과 망각이었습니다. 예. 살아있는 인간들은 탐욕, 그 다음에 유령들은 망각. 기억되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기억되기 위해서 랑제스처럼 계속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되고 난 뒤에 이제 산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정확한 그 프레임 구도가 저는 서부 영화 그 추적자 생각 나던데 똑같은데.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저 추적자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존 포드 영화 추적자하고 추격자인가 서처스 하고 너무 화면 구도가 똑같아서 이 영화에서도 일종의 그런 또 서부극에 대한 델 토로의 관심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거기가 황량한 굉장히 서부처럼 황량한 배경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많이들 외국에서는 비유하는 게 디아더스하고 비유를 많이 해요. 아까 유령이 등장하는 모티브가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뭐냐? 그쵸, 유령은 죽은 것인가? 혹시 살아있다고 해도 과연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냐 유령이냐?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점에서 디아더스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두 영화를 스페인 내전의 상흔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후에도 손꼽기도 하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악마의 등뼈는 닥두님은 왜 이 영화를 그래서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으시나요? 이래서 영화를 보면서 딱 생각났을 때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를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 뭔가 기억은 할 수 없지만 뭔가 어떠한 그 순간적 영화 보면 떠오르는 뭔가 그 성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하신다. 이 영화를 최고로 좋아하는 이유는 운명의 데스티니. 근데 사실은 이 영화 악마의 등뼈는 전 개인적으로는 파네미러보다 화면 보는 재미는 좀 덜합니다. 색감 같은 게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네미러와는 쌍둥이 같은 영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화려하지 않음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사실 영화가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파네미러보다는 악마의 등뼈를 보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현실감이 있어요, 사실은. 현실의 재현. 현실의 어떤 정확한 재현, 정확하다고 해서 사실을 다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실적인 재현들, 그 부분들에서 판타지로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현실 세계에 발을 좀 단단히 딛고 있는 면은 있죠.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아까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계속 스페인 내전 하지만은 이게 스페인 내전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단 말인가 생각 솔직히 들긴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녹음 초반에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그 많은 전쟁들 가운데 유독 스페인 내전을 기에르모 델 토로가 다룬 것은 첫 번째는 스페인 자본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인 내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렇죠. 어쨌든 우리 진영의 패배의 낙인. 배경과 맥락이 달라지면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경이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영화가 스페인 내전이 아니라 다른 어떤 2차 세계대전 중 하나의 배경이었다면 아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다르겠죠.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악마의 등뼈는 2000년대에 나온 가장 훌륭한 공포 영화 가운데 한 편으로 손꼽힙니다. 그렇죠. 이 작품을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라면 꼭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한 번은 꼭 보셔야 될 작품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령의 이미지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크림스픽 보신 분이라면 그렇죠. 유령의 이미지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크림슨 픽에 조금 실망한 건 이미 이전에 선보였던 것들을 확장된 정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제가 좀 실망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화 자체는 그렇게 안 나쁘더라고요. 크림슨 픽가 재미는 있어요. 그리고 화면 보는 재미가 너무 뛰어나요. 미술이 너무 뛰어난데 좀 전개 방식이 좀 심심하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으로 드디어 전 세계에 이 친구 괜찮은 친구네라는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헐리우드에 다시 한번 부름을 받게 돼요. 그렇죠. 재밌는 게 델 토로는 만화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뭐냐? 헬보이를 찍고 싶었어요. 근데 에이전트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블레이드 2로 연출을 맡기려고 프로덕션에서 하는데 블레이드 2 찍을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블레이드 2도 어쨌든 만화니까. 만화인데요. 델 토로가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헬보이 찍으려고. 그랬더니 에이전트가 똑똑해. 야, 미믹이나 크로노스 만든 감독한테 헬보이 연출시킬 제작사는 이 세상에 없어. 하지만 블레이드 2를 연출한 감독한테는 헬보이를 맡길 수도 있어. 맞는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에이전트 잘 만나야 돼. 이 얘기를 듣고 델 토로가 그래. 내가 원하는 헬보이를 찍기 위해서라면 까짓까 블레이드 2 찍어주지. 해서 드디어 자기 마음대로 이전에 프로덕션에 좀 관섭에서 벗어나서 자기 세계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영화 블레이드 2를 좀 자유롭게 찍게 되죠. 블레이드 2는 이번에 다시 보진 않았는데 괜찮아요. 1편에 비해서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죠. 이게 특히 이 블레이드 2 찍으면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나 헬보이는 안 다루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왜 블레이드 2란 영화가 등장했는지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 사실은 그 나는 전설이다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 리처드 마티슨의 I Am 레전드 영화에 이 델 토로가 자원을 했었어요. 내가 감독하고 싶다. 근데 거기서 잘렸었나 봐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후 일이지만 나는 전설이가 몇 년도 영화지? 나는 전설 2007년인가? 이후에 그러니까 뱀파이어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설이다 요소 변종된 흡혈기를 바로 블레이드 2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악당이 변종 흡혈기 리퍼죠. 이 인간 그러니까 두 번째 변종도 좋아한다니까. 입에 이렇게 쫙 갈라지는. 여기서도 이 리퍼가 바로 어떤 추방된 왕자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델 토로는 헬보이를 찍고 싶다는 욕망과 바로 이 리퍼라는 악당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고 블레이드 2를 찍게 되는데 블레이드 시리즈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죠. 1편 같은 경우에 좀 심심하게 봤었는데 심심하고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2편은 그냥 안 볼 생각이었는데 델 토로 형님이네.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재미로는 탑이죠. 저는 원래 1편을 안 보고 2편부터 처음 봤었거든요. 1편은 그냥 웨슬리 스나이프도 나와서 뭐 그런 영화 찍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2편은 그 아마 그때 IPTV인가 뭔가 저걸 봤는데 보고 나서 와 이거 멋지네 하면서 이거 이렇게 멋진 영화였어 하고 다시 1편 3편 찾아봤다가 에이 젠장 하면서 그리고 2편은 그랬던
굳이 1편을 안 보고 1편의 설정만 살짝 읽고 가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블레이더가 사실 이제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지금 맛이 가서 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코어 이 코믹스 아주 지독한 매니아들은 코믹스를 영화로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 손꼽을 하면 대부분 블레이드 꼽아요. 아 그래요? 지금의 이제 마블 영화가 많이 등장하기 전까지 블레이드가 최고지라고 다들 손가락을 내미는 그런 영화예요. 예. 그래서 블레이드 2를 혹시라도 좀 싸구려 그 헐리우드 상업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소원대로 블레이드 2의 성공을 발판 삼아 헬보이를 연출하게 되죠. 뭐 헬보이는 소개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워낙 다 보시지 않았을까? 그 헬보이의 팬이신 병자님께서 뭐 간단하게 간략히 간단히 설명드리면 헬보이는 역시 코믹스 원작이죠. 헬보이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 게르모 델 토로가 1편 만들고 2편도 헬보이는 거 2편도 마찬가지 헬보이 게르모 델 토로죠. 그리고 코믹스는 한국에 출간이 돼 있죠. 출간돼 있죠. 이 작품은 코믹이 그 화면으로 옮겨졌을 때 상상하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극상의 퀄리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거기 한 가지 추가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나온 상업 영화 가운데 가장 러브크래프트적 세계관을 묘사한 영화가 바로 헬보이다. 원작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작도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죠. 영화판에서 맨 마지막에 그 촉수 괴물과 싸울 때 그게 우주에서 촉수 하나가 이렇게 건너온 거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이건 진짜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관을 묘사한 영화죠. 그렇죠. 헬보이는 2편은 좀 덜한데 1편은 완벽하게 러브크래프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1편이 정말 멋지고 사실. 그러니까 그 촉수의 본체가 건너왔으면 헬보이의 아버지가 이 지옥의 왕이 왔어도 안 될 것 같은.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1편 같은 경우 뭐 우주의 괴물, 뭐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 뭐 그리고 인간 세계, 뭐 기계 문명, 뭐 5만 종류의 그러니까 짬뽕을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냥 당연히 거기에 같이 있는 것이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죠. 저는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보면 이제 지금은 국내 출시가 많이가 됐지만 이전에는 거의 뭐 원어로밖에 안 돼 있어서 뭐 외국에 떠다니는 스캔 버전 이런 거 그냥 예쁜 그림만 저도 이렇게 보는 재미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수집을 하긴 했었는데 정말 원작 내용 알고선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느낀 게 저는 헬보이가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설정이 너무 매력적인 게 러브크래프트 세계관에 나오는 괴물 나오지, 거기에 또 악당은 나치에다가 뭐 심령 오컬트 마법술사 등장, 그 유명한 그 누구야? 라스푸친 양령으로 나오지. 이건 도대체 무슨 영화야? 게다가 주인공은 또 악마야. 이건 도대체 뭐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사실 딱 이게 사실 예전에 일본 만화들이 그런 세계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양이나 그런 데서 갖고 왔던 뭐 여러 가지 신화나 전설, 뭐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의 어떤 내용 뭐 갖고 오고 거기서 뭐 크툴 신화에서 뭐 갖고 오고 뭐 자기네 전통 신화에서 뭐 갖고 오고 이게 다 그냥 카메라로 짬뽕에 올려져 가지고 그냥 있는 세계. 그게 정점이 공자광. 공자광에서 공작 자체가 나중에 루시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헬보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헬보이 때문에 기존의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가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인간과 유령과의 공존이라는 게 사실 헬보이를 보면은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인간 세계와 공존하고 있지만 인간 세계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무슨 초자연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헬보이가 이 기관에서도 이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이 존재들을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데서 일어나는 코미디가 영화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헬보이가 정말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세계가 델 토로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에서 보면 이 점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 괴물이 식물 괴물이잖아요. 씨앗에서 발화돼가지고 그게 분명히 괴물인데 콘크리트 바닥을 녹지로 바꾸는. 그렇죠. 녹지로 바꾸고. 재밌어요.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그 괴물은 또 지하에서 지하철 같은 데서 또 사람들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보면은 이거 정말 나는 헬보이 원작 소설을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셨으면 내가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을 정도로 이 헬보이는 델 토로를 위해 존재하는 코믹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아니면 원작은 그렇지 않더라도 델 토로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헬보이 세계관이 사실은 이제 일본 만화 많이 본 사람들한테 일본 만화에 사실 굉장히 익숙한 세계관이긴 하거든요. 그런 세계관들이 결국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델 토로가 굉장히 일본 만화 오타쿠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사실 그런 설정들이 기존부터도 워낙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문화의 잡탕 짬뽕 문화를 짬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게 그런 게 뱀파이어 헌터 D를 보면 88년대 나왔던 애니메이션. 그거 딱 보면 그 헬보이에 나오는 지하 세계 그 괴물들. 그렇죠. 예. 그 집단이 있는 집단이 그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이제 암살자 무리들인데 그 괴물들 하체는 뭐 뱀이고 이런 것부터 해갖고 늑대 인간 이런 괴물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그 세계하고 이 헬보이 세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는 그리고 헬보이에서 정말 압도적인 건 그 나치를 형상한 그 악당 있잖아요. 그 시계 모래 태엽 장치 이렇게 돌리면 모래 이렇게 싹 나오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이런 게 오리지널에 그건 코믹스에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인물은 코믹스에서 몇 권 안 봐가지고. 하여튼 뭐 헬보이야. 그리고 더불어 재밌는 건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상 가장 귀여운 러브라인이 등장하죠. 이거 3편 만들어야 되는데. 3편 연출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기획에 올라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헬보이 2는 나는 뭐라 그럴까? 헬보이 2는 솔직히 좀 정말 심심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좀 장난쳤다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저는. 저는 세계관이 확장돼서 좋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베이비스라고 여주인공이 얘기하니까 쌍둥이니까 자기 자식이 쌍둥이란 걸 알고 나서 헬보이가 씩 웃으면서 그 I can smile without you 노래 나올 때는 정말 좀 너무 장난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좀 그랬어요 저는. 저는 헬보이 2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뭐라 그럴까 헬보이 2는 너무 동화 같았어. 너무 맞아요. 너무 동화 같은 저 동화 좋아합니다. 그 기괴함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기괴함이 사라진 그 자리를 정말 너무 우화가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이 헬보이라는 캐릭터와 조금 충돌이 일어난다. 1편에서는 그 마크 선생님 러브크래프트적 세계관이 굉장히 매혹적인데 2편의 그 골든 아미는 좀 너무 우화적이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공포감보다는 너무 동화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든 아미가 딱 등장할 때 힘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당이 맺은 골든아미가 마지막에 너무 허무하게 죽어. 골든아미들 힘을 발휘할 틈도 없고 그게 아예 확 밀고 인간 세계까지 쳐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헬보이는 이렇게 뭐 다들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드디어 최고 걸작이라고 국내에서는 인정받는 파네미로 2007년도 작품까지 오죠. 파네미로는 이때쯤 되면 델토로는 헐리우드에서조차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감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이 영화 영어로 촬영하면 어떻겠니? 영어를 사용해서 촬영하면 어떻겠니? 델토로가 노 했다 그러더라고요. 스페인어로 찍어야 된다라고. 스페인어로 찍어야죠. 그리고 원래 델토로가 연출 제안이 들어온 영화가 나니아 연대기였대요.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첫 번째 작품 연출 들어왔는데 안 해. 거절하고 선택한 작품이 바로 파네미로라고 하더라고요. 파네미로도 뭐 많이 보셨겠죠? 그럼요. 파네미로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 뭐 21세기 최고의 판타지 영화 중에 하나죠. 이 파네미로는 우리 닥터님이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딱히 예전에 적었던 글을 보니까 제가 뭐 A4 2장 반이나 썼더라고요. 참 많이도 쓰긴 했는데 다 읽으실 건 아니죠? 읽는 게 아니라 딱히 지금 그 내용에서 덧붙일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파네미로 여주인공 이름부터 의미심장해요. 오피리아. 근데 저는 물론 뭐 햄릿의 내용보다는 저는 파네미로의 전반부를 보는 순간 이것 역시 델토로가 만들고 싶었던 델토로 버전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파네미로에서 판신이라고 그러죠. 어째 판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판이 등장하는 신이요. 판 같은 건 이제 헤르메스의 아들이죠. 헤르메스의 아들이면서 헤르메스의 아들이면서 굉장히 장난꾸러기 신임. 그리고 판이 사는 곳이 신화를 보면 그 동굴이라고 나오면 동굴이고 사각형의 그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기원을 하는 그런 기둥이 있었고 이 굉장히 장난꾸러기 신이라서 자기가 이제 장난을 치고 싶으면 마을 사람들을 확 전부 다 남성들을 발기시키는
그런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곁에 두고 싶은 신이네요. 예. 그리고 보통 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많이 쓰는데 판 하나는 신의 의미, 하나는 세계의 의미. 그래서 플라톤 책을 읽어보면 이제 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 세계 또는 우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의 미로라는 제목은 그 판이라는 신이 만든 미로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세계의 미로, 세계 자체의 미로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화 유심히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때 판의 이미지가 영화가 지날수록 조금 바뀌어요. 조금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앙상해지면서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조금씩 이렇게 괴기스럽게 아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외모가 좀 바뀌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 보시면 이제 뭐 마지막에 결말에서 왜 그랬는지는 등장하게 되는데,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저는 파네미로가 최고의 걸작이라고,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단언하진 못하겠는데 기에르모 델 토로가 사랑하는 모든 요소가 담겨 있는 영화인 것만은 확실해요.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으로 고립된 아이, 여주인공 오피리아, 추방된 공주이기도 하죠, 이 오피리아는. 그리고 몰락한 왕자. 저는 여기서 몰락한 왕자의 이미지는 비달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몰락한 왕자들이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에서 악역으로 등장했었고 또 이 영화에서도 비달데이가 끊임없이 아버지가 남겨준 시계에 대한 집착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비달데이가 있는 방 자체가 시계 내부 모형이에요. 뒤에 그렇죠. 시계 태엽 같은 것들이 이렇게 크게 미장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전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결국 이 비달데이, 파시스트의 멈춰진 시간, 이 시간 이 상태에서 멈춰진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결국 그것이 기존의 델토로 영화들에서 나왔던 몰락한 왕자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전 했어요. 델토로가 가장 좋아하는 시계 이미지하고 연관이 되면 결국 이 인간이 그 악마의 등뼈의 하킨토와 같은 캐릭터가 되는 건데,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몰락한 왕자가 그 대위라는 캐릭터라면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왕자는 그 갓난아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둘 다 왕자라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제 비달 대위의 아들 또 이제 왕자라고 닥터님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기존의 영화들의 맥락에서 봤을 때 몰락한 왕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 아이도 스페인 내전의 잔당들, 이 파르티잔,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하는 파르티잔들에게 구원을 받아서 데리고 가는 거죠. 하지만 이 파르티잔들은 조만간에 다 토벌 될 거고 이 아이는 다시 고안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고안에서 자라면 그 고안에서 자란 하킨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동생이죠. 근데 그 동생은 이 영화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피리아가 자신의 희생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저는 사용됐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몰락한 왕자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병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몰락한 왕자 뭐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그 어린 아이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이제 델토로 사서도 굉장히 경계를 하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생명을 하는 식의 영화를 보는 방식을 굉장히 델토로 그냥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희생해서 뭐 기독교적인 뭐 스스로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는 형태로 영화를 보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시점이다라고 델토로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델토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 제가 찾은 자료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뭐 자료 같은 거 안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걸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세 가지 과업을 오피리아한테 내리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제 죽은 나무, 자연을 되살리는 것.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 전쟁의 이미지, 사륙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쟁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 세 번째가 희생이지 않습니까? 희생으로 남은 게 갓난아기인데 그렇다면 갓난아기를 사람들이 희망으로 본다는 건데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판도라 상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판도라 신화가 나올 때는 상자가 없었습니다. 항아리였지. 그러니까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를 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판도라가 열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질병, 전쟁, 사륙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 하나가 나왔을 때 판도라가 뚜껑을 닫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익히 보고 알고 있는 건데 안에 희망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남은 걸 열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희망이 아니라 기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을 통해서 남는 게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기만으로 뒤집어서 볼 수도 있지 않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몇 가지 이미지를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서 노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계, 특히 시계에서도 외형이 아닌 내부 태엽의 이미지가 등장하죠. 그 비달대에는 시계를 계속 아버지가 남겨준 시계를 고치려고 하고 그렇죠. 그 방마저도 내부는 시계 태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죽은 그 시간 안에 자기를 스스로 가둬놨다는 이미지가 나오죠. 그것이 저는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여전히 스페인 내전의 상흔에 갇혀 있는 현대 스페인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그 아이를 파리산에 데려가는 거는 아이가 파리산에 데려감으로 인해서 그 시간 안에 갇힌 그 대위에 자손을 갖다가 이제 파리산에 데려가는 거잖아요. 시간 밖으로 데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멈췄던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몰락한 왕자는 이 비달의 이미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곤충. 또 여기서는 곤충뿐만 아니라 그 맨드레이크라고 살아있는 식물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결국 델토로가 하고 싶었던 모든 정말로 가장 델토로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주얼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특히 눈 아래 그 두 번째 눈알 박아놓는 이 녀석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 크리처는 제가 사실은 저번에 크리터 특집할 때 이 크리처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할까 생각을 정말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전쟁의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로 딱 압축한 거는 이거만큼 탁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손에다 눈을 박아놓으니까 뭔가를 잡고 죽일 때는 정말 아주 빠른 순간 재빠르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죽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륙의 모습은 자기가 못 보는 거 직접. 그 연기도 그 덕 존스라고 계속 사실은 그 헬보이에서도 그 뭐죠 사피엔인가 그 왜 물속에 사는 그 캐릭터 파란 캐릭터 연기하고 그 뭐야 골룸 그 양반 누구야 연기야 앤디 서키스와 더불어 어떤 CG 연기에 금자탁과도 같은 존재죠. 그 판에로 나오시죠 여기서. 판도 연기하고 거기서 그 악령 역할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델토로 감독은 그 악마의 등뼈가 2001년이죠. 그때부터 CG를 굉장히 이질감 별로 안 느껴지게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유독 이질감이 좀 느껴졌던 건 헬보이 2 그리고 퍼시픽님. 퍼시픽님은 왜 그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데 이 파네미노를 연출하면서 기에르모 델 토로가 오피리아를 떠올리면서 계속 했던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기에르모 델 토로가 계속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뭐냐? 폭군의 지배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순교자의 지배는 죽음으로 시작된다. 바로 오피리아의 희생으로 인해 왕국이 부활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제가 아까 언급했던 스페인 내전, 그 앤토니 비버가 쓴 스페인 내전을 읽으면 마지막 책을 딱 덮을 때 느껴지는 게 바로 그 이미지.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탁월한 기회주의자인 프랑코, 그 다음에 공화 진영의 또 우두머리, 이런 최고 위에 있는 이 지배 계층 빼고는 좌파건 우파건 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국민군 같은 경우는 가톨릭적 신념, 그 다음에 이 공화 진영 같은 경우는 뭐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 아나키스트 각각의 신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념끼리 맞붙어 싸우기 때문에 한쪽이 몰살당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승리할 수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메시지가 너무 명확해서 이번에 그냥 뭐 다시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다시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영화가 정말 훌륭한 게 내러티브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처음 볼 때는 그 왜 한여로 나오는 메르세데스 있잖아요. 이 메르세데스가 겪는 실제 스페인 내전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과 이 어린아이 오피리아의 상황이 저 오피리아가 성인이 되면 저 메르세데스 같은 여인이 되지 않을까. 그 뒤에 편집을 보면 그 메르세데스가 그 파시스트와의 겪는 그 고초와 그 오피리아가 이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교차돼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몸짓은 무슨 의미예요? 거의 한 가지 이야기처럼 나오는데 또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복합적인 텍스트 구조면서 또 하나 결합되는 게 생각외로 시나리오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야기 잘 짜놨죠. 시나리오도 시나리오고 화면 미장센은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그래서 결국 누가 보더라도 저 오피리아가 겪고 있는 저 상황은 스페인 내전에 대한 은유라는 거를 발견 못하면 바보인 그런 영화인 거죠. 영화 정말 잔인하다.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작품은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에서 드물게 판타지 장르로 후보에 올랐다고 그래요. 보통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 하면 아트하우스 영화들이 오르는데 오스카에서 아마 특수효과상도 몇 개 받았을 거예요. 판에 미로 정도면 아트하우스 영화로도 볼만하죠. 그래서 칸느에서는 이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22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칸느에서 우리나라 영화 소개되면 칸느에서 무슨 몇 분간 기립박수를 받다 얘기 많이 하는데 원래 한 1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던데 어디서 읽은 거 보니까 정말 후진 영화 아닌 이상에는 기립박수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진짜 관객으로 들어가 있으면 10분 동안 쳐야 되는 걸까? 22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느 보면 그러니까 22분간 칸느에서 박수 받았다는데 솔직히 한 3, 4분 치고 나면 속으로 씨발 다들 힘들어 뒤지겠네. 눈치를 슬슬 보고 있는 거. 22분이면 손바닥이 다 부어가지고 나중에 안티프람이라도 될 것 같은데. 이때 우리 또 스탠리 형이 있으면 그게 말이죠 이러고 얘기했을 텐데 안 계셔서 아쉬워요. 이렇게 오늘은 스탠리 형이 없는 가운데 저희가 조금 사실 좀 짧은 아이템을 좀 다루려고 기르모 델 토로의 영화를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파네미로에서 끝이 보는데 솔직히 저는 서운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퍼시픽님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 드릴 테니까 퍼시픽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아니 퍼시픽님은 제가 이제 퍼시픽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뭐 최근에 2편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특별히 어떤 말땐 델토로적인 무슨 추방당한 왕자 구원당한 버림받은 공주 이미지 그런 것들이 크게 살아있진 않아요. 근데 이 영화가 정말 이제 저는 이 영화에서 이 퍼시픽님에서 이제 크게 볼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흔히 말 헐리우드 영화나 그런 영화 중에서 거대 로봇이라는 게 만약에 영화로서 등장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보일 것이라고 하면은 가장 잘 보여줬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로봇들은 솔직히 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무거운 영화 로봇족스가 있었죠.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었고 그 중량감이라든지 또는 그 타격감 이란 그런 것들을 또 만화 듣고 상상력하면 그 팔꿈치에도 로켓이 나가지고 펀치 내리는 그 설정은 진짜 멋지잖아요. 그걸 왜 엘보 펀치라고 해가 로켓 펀치인데? 뭐 보니까 이번에 퍼시픽님을 보니까 이제 게르모 델 토로가 일본의 아니메 팬이라기보다는 그 고질라 영화나 이런 특촬물의 괴물들에 굉장히 매료됐다고. 저는 아니메도 확실히 팬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이 로켓 펀치 같은 경우 이렇게 불 나오는 거는 실제로 일본 아니메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설정 중에 하나예요. 무슨 큰 지팡이 같은데 지팡이에 버튼을 이런 망치처럼 생긴 지팡이인데 이 망치를 때릴 때 버튼을 누르면은 뒤쪽에서 추진 돼가지고 망치 정말 엄청 빠른 속도 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무기라든지 그런 형태의 희한한 크래프트가 일본만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분명하게 델토로 분명히 일본 아니메도 분명히 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괴수 영화도 분명히 팬이고 괴수 영화도 대놓고 나오잖아요. 카이주라고 아예 카이주. 거기 나오는 괴물을 딱 그 일본 발음의 카이주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명확하게 일본만의 팬이기도 하고 그런 일본 괴수 영화의 팬이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근데 사실 진짜 말씀 그대로 중량감을 이 정도까지 표현했던 영화가 없었죠? 저는 중량감을 표현한 걸 떠나서 일단은 사이즈가 이런 정도가 되는 로봇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있더라도 중량감을 잘 표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떠나서 현대적 의미에서 로봇 영화가 나온 건 이거 두 번째 이거밖에 없어. 트랜스포머 말고 또 뭐가 있어? 로봇 영화가. 로봇족스. 의외로 있어요. 그다음에 그 홍콩에서 나왔던 그 CG를 안 썼잖아 그 당시에. 그 건담 그 영화판 알았어요. 훌륭해요. 목 같은 그 개 건담 세이버 개 쓰레기 같은 그 건담 영화판 영화도 있었고. 오타쿠가 건담을 욕하면 어떡해. 애정을 가지고 봐야지. 그 건담 세이비언과 G 세이비언과 하는 그 영화는
아이 진짜 헐리우드 놀랍게도 내가 영화사 될 때 그 영화를 수입하려고 영화사에서 시도를 했었다는 거. 어쨌든 뭐 기에르모 델 토로 형님의 영화 세계를 좀 알아봤네요. 오늘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오늘은 좀 짧은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 충만하게 영화 보고 또 얘기해 본 적 사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좋은 영화 감독이고 좋은 작품들이지만 다시 보니까 더 좋더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파네미로가 재밌게 혹은 아름답게 보시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파네미로가 기존의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중에 가장 색감이 아름다운 영화인 건 사실이에요. 역으로 아예 콘트라스트를 낮춰서 흑백으로 해놓고 한번 보세요. 영화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굉장히 무성 영화적인 느낌이 굉장히 짙고 아름다운 영화로 또 돌변합니다. 뭐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 블로그 예전에 제가 그 캡처해서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원래부터 저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영화를 좋아하긴 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 그 전에까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영화 할 때는 특히 이제 스페인 내전 얘기하면서 굉장히 전쟁의 상처 아픔 같은 거를 멋지게 판타지로 승화시키고 뭐 그런 감독으로 이미지로 많이 얘기되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 이번에 확실히 결론 내렸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그냥 덕후 감독입니다. 맞아요. 뭐 전쟁의 뭐 상처 뭐 그런 것들이 물론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은 그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보고 싶었던 판타지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 무대로서 가장 어울리는 게 그 당시에 전쟁, 특히 스페인 내전이기 때문에 스페인을 선택한 것뿐이지 전쟁에 대한 그런 특별한 뭐 사명감이나 의미가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니다. 이 감독은 순수한 덕후 오타쿠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나오는 행보나 그런 것들이 더욱더 기대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광기의 산맥이나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에 나서고 탐 크루즈까지 캐스팅이 된 상태인데 우리 제임스 카메론 형님이 돈을 좀 많이 더 벌어서 제작자가 많이 벌었을 텐데 제작자가 안 나서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델 토로처럼 감독 고유의 색깔이 드러나는 감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고유의 색깔이 드러나고 하면 영화 보는 재미가 한결 더 좋아지니까.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은 빨리 노트 찾아 이 새끼야. 농담이고 제임스 카메론 형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에르모 델 토로 특집을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저는 전 작품 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이다. 가장 후지다고 소문났던 미믹조차도 감독판은 괜찮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두 분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갑자기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지금 방금 걸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17일 날 번개를 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다루기로 했죠? 13일의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 우리 닥터님이 13일의 금요일과 단테의 신곡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건 기대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실망하죠. 사람들이 딱 멋지게. 뭐 저기 뭐 13일 단테 신곡이 안 되면 파우스트라도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파우스트하고도 연결시키면 없습니다. 하여튼 연결을 좀 한번 해보세요. 기대할게요.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